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단종의 죽음은 가짜입니다.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가엾은 소년왕. 그것은 승자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한 편의 연극일 뿐이죠. 놀랍게도 조선 최고의 공식 기록인 실록조차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진짜 사인을 철저하게 조작했습니다. 세조실록은 그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우기고 훗날의 선조실록은 사약을 내렸다고 말을 바꿉니다. 반면 목격자들의 처절한 증언이 담긴 야사에서는 등 뒤에서 몰래 다가가 활줄에 얽매여 비차한 최후를 맞았다고 전하죠. 대체 왜 한 명의 전직 국왕이 유배지 밀실에서 죽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망 진단서가 세 개나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겹겹이 덧칠해진 승자의 기록을 찢고 들어가 볼 겁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던 영월 청룡포의 그날 밤, 조선 왕조 최대의 밀실 살인 현장, 그곳에서 소년을 비극적 최후로 몰아넣은 소름 돋는 진짜 배후와 그날 밤의 진실을 법의학적 시선으로 집요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강원도 영월의 밤은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태백산맥에서 굽이쳐 내려온 칼바람이 낡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던 그 밤, 정막으로 뒤덮인 관청 마당 위로 수십 명의 발굽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집니다. 한양에서 쉬지 않고 달려온 관리 왕방연과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조선의 절대 권력자 세조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렁이는 횃불 그림자만 가득한 좁고 차가운 방 안. 세상의 모든 권력을 빼앗긴 채 철저히 혼자 남겨진 17살의 어린 왕 단종은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듭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전해야 할 관리 왕방연은 마루에 엎드린 채 차마 입을 떼지 못합니다. 왕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고 온 자가 눈앞에 단정히 앉아있는 어린 옛 주군의 모습에 짓눌려 그저 땅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왕방연의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횃불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명령을 집행해야 할 자조차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얼어붙어 버린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시작됩니다. 울고만 있는 왕방연을 밀치고 영월의 말단 관리였던 한 사내가 나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소년이 귀한 핏줄을 가진 국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임무만 끝내면 자신의 출세와 보상을 보장해줄 발판으로 보였을 뿐이죠. 그는 등 뒤로 몰래 다가가 단종의 마지막 숨결을 강제로 거두어 버립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벌어진 짧고도 무자비한 사투, 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 방 안의 병풍을 거칠게 쓰러뜨리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밖으로는 그 어떤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단 몇 분, 연것 같았던 끔찍한 시간 끝에 소년의 몸이 마침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조선의 제6대 국왕이자 누구보다 정당하게 왕위를 물려받았던 소년이 일개 말단 관리의 손에 숨을 거두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시신을 수습조차 하지 않고 차가운 강물에 내다버렸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온 집안을 몰살하겠다는 서늘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영월의 밤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죠. 그런데 며칠 뒤 한양의 궁궐로 날아든 보고서, 그리고 국가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그날 밤의 진실은 이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권력을 차지한 승자들은 자신들에게 쏠릴 비난을 피하고자 뻔뻔하게도 역사책을 조작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시작합니다. 과연 그날 영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한양의 권력자들은 무엇을 그토록 덮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서늘했던 영월의 밤, 도대체 왜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세조는 17살밖에 안 된 어린 조카 하나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그토록 은밀하게 제거해야만 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한나라의 전직 국왕이 죽었는데 왜 조선을 대표하는 공식 역사책들은 스스로 목을 맸다거나 사약을 마셨다는 식으로 저마다 다른 가짜 사망 원인을 기록하며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 무자비한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조를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절대적인 폭군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과정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아주 씁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조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정상적인 절차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궁궐을 장악하고 합법적인 어린 왕을 쫓아낸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대한 권력의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무자비한 열차의 기관사였고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신하들은 열차의 속도를 높이며 엄청난 이득을 챙긴 핵심 탑승객들이었죠. 문제는 이들이 억지로 권력을 쥐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래 권력의 주인인 단종이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명분과 핏줄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힘으로 권력을 억눌렀다고 해도 수많은 백성과 꼿꼿한 선비들의 마음속 진짜 왕은 여전히 부당하게 쫓겨난 어린 소년뿐이었습니다. 세조와 그 신하들에게 단종이라는 존재는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이 훔친 권력을 언제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막연했던 그들의 불안감은 곧 무서운 현실이 되어 덮쳐왔습니다. 충성스러운 옛 신하들이 비밀리에 무기를 모으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다 발각된 것입니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온 이 사건은 권력을 쥔 자들에게 뼈가 시릴 정도의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단종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쿠데타를 일으킨 세조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왕으로 만든 수십 명의 동조자와 그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끔찍한 처벌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권력의 자리는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간들의 서늘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관사인 세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권력을 훔치긴 했지만 역사의 미치광이 폭군으로 기록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정당한 왕인지 후세에 증명하고 싶은 엄청난 집착이 있었죠. 친형의 유일한 핏줄이자 자신이 안고 키우다시피 한 친조카를 대낮에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면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들의 붓끝이 자신을 영원한 악당으로 만들어버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손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도 이 눈엣 가시 같은 조카가 세상에서 알아서 사라져 주길 바라는 지독한 이기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신하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개인적인 고뇌나 역사적 평가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화려한 권력과 하나뿐인 목숨, 그리고 불려놓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궁궐에 몰려가 세조를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후한을 완전히 없애야만 우리가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며 은근슬쩍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하,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이 자리에 앉혀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살려면,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 저기 유해지에 살아있는 전직 왕을 확실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왕과 신하들 사이에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는 단종의 또 다른 혈육마저 반란을 일으키려다 발각되면서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조를 방어해줄 명분도 단종을 살려둘 핑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세조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을 승인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던 그는 공식적인 사형 집행 대신 아무도 모르는 밀실에서 조용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일을 꾸미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영월의 밀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들의 계획처럼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숨죽여 목격했던 그 차가운 방 안에서의 통제불능의 참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찝찝하게 마무리된 이 죽음 앞에서 한양의 권력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과 수많은 역사책이 단종의 죽음을 자살, 독살, 병사 등 저마다 다르게 기록하며 치열한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해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밀실 사건의 진실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이 밀실 사건의 이면을 완전히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단순히 권력에 눈이 먼 삼촌이 조카를 해쳤다는 일차원적인 막장 드라마의 시선을 거두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인간들의 속마음을 정밀하게 쪼개어 해부해 볼 것입니다. 영월의 차가운 방 안에서 벌어진 비극은 다음 세 가지의 소름 돋는 심리적 장치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첫째, 역사의 눈을 두려워한 세조의 기만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세조를 무자비한 절대 권력자로 묘사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독한 모순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권력을 훔치는 과정에서 숱한 희생을 치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운 성군으로 역사에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싶어하는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현대의 비유로 들자면 거친 방법으로 남의 회사를 빼앗은 기업 사냥꾼이 대중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따뜻한 경영자인 척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욕망은 단종의 처리를 두고 극단적인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신하들이 단종을 제거해야 한다고 빗발치게 요구할 때마다 세조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손에 직접 오물을 묻히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알아서 눈엣 가시를 치워주기를 바라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명령을 내리는 대신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식의 애매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모든 도덕적 비난과 역사의 책임을 신하들에게 떠넘기려 한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권력을 원했던 그는 동시에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둘째,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져버린 신하들의 맹목적인 군중 심리입니다. 한명회와 신숙주를 비롯한 신하들은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걸고 반란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투자했습니다. 이 도박은 성공했고 그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 극도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터져나오자 이들의 불안감은 집단적인 광기로 변질됩니다. 마치 부당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차지한 주주들이 언제 회사를 되찾으러 올지 모르는 전직 회장의 존재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제거 작업을 사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단종은 한때 모셨던 임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과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집단으로 뭉쳐질 때 얼마나 서늘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그 속내는 오직 자신들의 기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의 전염은 개인의 일말의 양심조차 마비시켜 버렸고 결국 17살 소년의 숨결을 강제로 거두어버리는 참혹한 선택으로 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셋째, 거대한 톱니바퀴에 짓눌린 어린 소년의 서늘한 체념과 통찰입니다. 우리는 단종을 그저 힘없이 당하기만 한 가엾은 희생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궁궐의 정점에 올라 권력의 생리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 소녀는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자신을 찾아와 옥새를 내놓으라며 압박하던 그 숨막히는 순간 단종이 저항 없이 권력을 넘겨준 것은 단순히 겁을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던진 처절한 승부수였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으면 최소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뼈아픈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배지로 쫓겨난 후 자신을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단종은 무서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반란의 명분이 되고 삼촌에게는 영원한 공포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밀폐된 잠수함에 갇힌 사람이 자신이 숨을 쉴수록 동료들의 산소가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끔찍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단종은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삼촌의 개인적인 미움이 아니라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멈추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기계장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월의 그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소년의 눈빛에 깃든 것은 공포를 넘어선 서늘한 체념이었습니다. 자신이 희생되어야만 이 지독한 연쇄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권력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이 보여준 슬픈 통찰이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의 위선, 생존의 공포에 미쳐버린 군중 심리,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권력의 민낯을 마주한 소년의 절망. 이 세 가지의 심리적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가 바로 영월 밀실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어린 조카의 숨을 제거하고 완벽한 권력을 손에 쥔 승자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 잔혹한 스릴러의 진짜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승리와 패배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역사는 아주 기막힌 반전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절대군주가 된 세조의 남은 삶은 화려한 왕의 삶이 아니라 매일 밤 벌어지는 끔찍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조카를 죽인 후부터 그는 밤마다 기괴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 즉 자신의 형수가 나타나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그의 극심한 죄책감이 만들어낸 정신적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온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피부병이 번져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는 고통 속에서 조선의 최고 권력자는 부처님의 자비에 매달리며 전국 곳곳에 절을 짓고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피로 물든 용상에 앉아 세상을 호령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 자신의 골바 터진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그가 누린 권력의 실체였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절대적인 왕권을 결코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신하들,
즉 반란의 동업자들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모든 핵심 자리를 독점하고 어마어마한 땅과 노비를 긁어 모았지만 세조는 그들을 벌할 수도 견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만행을 뻔히 보면서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순간 자신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의 정당성마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왕이 되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손을 잡았던 세조는 역설적으로 그 악마들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불안에 떨어야 했던 가장 무기력한 꼭두각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승자의 기록인 실록은 어떻게든 이들의 치부를 덮고 그럴듯한 사망 진단서를 만들어내려 애썼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느니 병으로 죽었다느니 하며 역사라는 이름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꾸미려 했죠. 하지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서늘한 진실, 즉 누군가 활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끔찍한 소문마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양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역사책을 아름답게 포장해도 백성들은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던 어린 왕 단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단종은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고 조선의 진정한 왕으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반면 세조를 도와 끝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신하들의 무덤은 훗날 다른 왕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시신이 토막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단종의 육신을 부수고 역사책을 조작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대한 진실의 흐름마저 막아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핏빛 가득한 역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승자와 패자로만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영월의 차가운 방 안에서 벌어진 비극은 거대한 이기심과 생존이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괴물이 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험난한 사회생활 속에서 승진을 위해 혹은 치열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 하나 살자고 눈을 질끈 감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부당한 힘에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탐욕의 톱니바퀴에 내 영혼과 양심을 갈아 넣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인간성을 버렸던 세조와 그 신하들이 겉으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속으로는 평생을 공포와 허무 속에서 골박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비춰주는 가장 서늘하고 맑은 거울입니다. 영월의 칼바람 속에서 쓸쓸히 쓰러져간 17 소년의 무거운 침묵이,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매일 밤 공포의 비명을 질러야 했던 늙은 권력자의 참혹한 결말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묵직한 질문으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임을 말입니다. 교과서에 갇힌 뻔하고 지루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이 서늘한 역사 추적에 깊이 몰입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름 돋는 역사의 이면과 숨겨진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